야, 정말 자연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참 즐거운 상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최근 밤하늘에서 사람들을 황홀하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쇼가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황홀한 빛의 움직임, 바로 오로라입니다. 와. 얼마 전 거대한 태양 폭풍으로 지구 곳곳에서 초록빛과 푸른빛이 뒤섞인 오로라가 포착이 된 건데요. 저희 컴퓨터 그래픽 아니에요? 아닙니다. 허허. 그 황홀한 풍경 함께 잠시 감상해 보시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일반적으로 오로라는 고위도의 극지방에서 나타나지만 이번엔 태양 폭풍이 미치는 범위가 확장이 되면서 미국에서부터 캐나다를 거쳐 북유럽 지대까지 그 환상적인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야. 오, 로라! 정말 환상적인데요.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참 요즘 여행을 코로나 국면에서 여행 못 다녀서 진짜 여행만 다닐 수 있다면 저걸 직접 보면 좋잖아요. 뭐 물론 아직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뭐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중이고 또 먹는 약도 나온다고 하니까 아하. 이제 머지않아 우리도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저도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같은 데서 저 오로라를 직접 목격한 분들이 SNS에 저 영상이나 사진을 많이 공유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리만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영상이나 사진을 보신 많은 분들이 저 오로라, 한 번 본 저 오로라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자연은 우리한테 참 놀라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이 나라까지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전 세계 1억 1,100만 가구가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면서 정말 넷플릭스 최고의 흥행작이기도 하지만 모든 OTT죠. 인터넷 TV 통틀어서도 세계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네. 사실 중국에는 넷플릭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굉장히 인기고 특히 그중에 드라마 중에 나오는 이 게임이 아주 인기라고 하는데 어떤 건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네. 중국 상하이의 작은 가판점 앞에는 오징어 게임을 상징하는 도형 문양,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거가 낙지놀이, 중국에서는 낙지놀이라고 하나 봐요. 네, 한글이 쓰여진 간판이 있는데 낙지놀이. 네, 이곳에서 직원들 쉴 새 없이 별, 우산, 이 모양이 찍힌 달고나, 설탕볶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손님들이 달고나를 사가기 위해서 몰려든다고 하는데 원래는 커피를 팔던 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 열풍 속에 이렇게 달고나를 팔기 시작하면서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아니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우리가 알기로는 중국 하면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일단 문부터 걸어 잠그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인 열풍은 중국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가 차단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회 접속 방법으로 또 불법 사이트에서 다운받는 방식으로 오징어 게임을 즐기는 중국인들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미 60여 개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다라는 건데 네. 그만큼 이 오징어 게임이 인기 폭발이다. 특히 이 달고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SNS에 이 달고나, 뽑기 만들기 도전을 하고 있고 또 내가 만들어서 사진도 올리고 영상도 게재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 달고나 판매점도 늘어서 일부 매장에서는 10,000개 이상 판매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시청자들이 그냥 평범한 달고나 말고 똑같은 모양으로 같은 디자인의 달고나를 주문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분 성공했네요, 지금. 네, 하트도 있고 우산도 있고 세모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파는데 한 개당 한 1,8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도 판매량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오죽하면 이 인기는요. 이 중국도 문을 걸어 잠글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가볼까요? 영국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올해로 만 95세인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주요 공식 행사에 처음으로 이것을 들고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차에서 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손에 들린 것, 바로 검은색 지팡이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재향 군인회 100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교회 안 자리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여왕은 검은색 지팡이를 짚고 교회 안으로 이동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 지팡이는 여왕이 2004년 1월 무릎 수술 후에 사용한 지팡이로 그 이후에 여왕이 공식 행사에서 지팡이를 짚은 모습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니 혹시 양윤선 평론가님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해서 혹시 뭐 건강 문제라도 혹시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러게나 말입니다. 영국 왕실은요, 이번 이 지팡이 사용에 관련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네. 한 영국 일간지는 이 여왕이 지팡이에 크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무게를 싣는 것 같진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상의 이유라기보다는 거동상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저 사진 보세요.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나이가 95세예요. 그 나이를 감안한다면 정정하다고 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홍정성 기자님? 굉장히 정정한 것 같아요. 한번 그 무릎 수술했을 때 지팡이 잠깐 쥐었고 또 이번에도 뭐 그냥 편의를 위해서 졌다고 하고 지금 보면 허리도 꼿꼿하고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그러네요. 비결이 있더라고요. 1952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영국뿐이 아니라 세계 역사상 제일 길게 가장 최장으로 왕의 자리에 어떻게 있나 했더니 일단 술 안 마시고요. 야. 마셔도 한 잔 정도, 담배 태우지 않고요. 또 그리고 하루에 꼭 산책을 하고요. 잠을 한 7시간 자는데 아침에 7시 반에 정확히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이제 돌아가신 그 남편 필립공과도 굉장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었고 지금 다양한 어떤 행사에 참여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소통하는 거 이것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요. 아하. 단 하나 조금 과하게 드시는 게 초콜릿 하나라고 하니까 굉장히 애교인 것 같아요. 아하. 엄격한 자기 관리가 건강 유지도 있지만 많은 영국인들한테 지금도 사랑받는 비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는 영국 찍고 미국으로 건너가 볼까요? 미국에선 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네, 미국에서 경찰이 일단 피의자 혹은 시민들 향해서 좀 과잉 대응을 했던 것들 그게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네. 이번엔 좀 충격적입니다. 하반신 마비인 남성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세상에.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9월 미국 오하이오주 테네이턴시의 한 도로입니다. 좀 보시면 경찰이 조금 있다가 운전자의 지금 얘기를 계속 뭔가 하고 대화를 있는데요. 나누네요. 네. 조금 있다가요. 이제 머리채를 잡고 이 남성을 지금 보시면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마. 끌어내리죠. 네, 억지로 끌어내립니다. 네. 이 남성은 뭐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냐면 본인은 하반신 마비 환자다. 어머.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쳤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눕혀서 저렇게 수갑을 채웁니다. 아니 왜 저런 무자비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양윤선 평론가님. 일단은 경찰이 수사하려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이 남성이 마약 범죄 의심 현장에서 차를 몰고 나왔기 때문에 수사를 위해서 차를 세웠고 이제 차량을 수색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이 남성이 하반신 마비다. 나는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남성을 강제로 실갱이 이후에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리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해당 장면을 접한 인권단체는 하반신 마비 남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에서 끌어내리는 건 비인간적인 하하. 대응이다라고 강력하게 경찰이 비판했습니다. 당시 저 남성의 다급함이 담긴 고스란히 담긴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not step out. I'm a paraplegic. I cannot. I'm a paraplegic, sir. Because you're getting out of the car. That's not an option. You're getting out of this car. So you can cooperate and get out of the car, or we'll drag you out of the car. Somebody help! Stop. Someone help! Stop. So are y'all recording this? Somebody help! I'm a paraplegic. Stop. They are doing the hurt things to me. Somebody please help me. Stop. 저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미국 내에서뿐 아니라 지금 많은 나라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는데 해당 경찰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저 남성이 하반신 마비인지 몰랐던 것 같고요. 원칙대로 하면 수색에 응하라, 차에서 내려라오는데 몇 번을 고지하고 내리지 않으면 저렇게 강제로 이제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과 절차를 지킨 것일 뿐이다. 뭐 매뉴얼을 지켰다는 거예요? 매뉴얼을 지켰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허.
매뉴얼을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미국 하면 제일 먼저 자기네들이 뭘 자랑합니까? 인권 존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인권을 존중한다는 나라가 저게 지금 할 짓인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요. 미국 얘기 또 하나 해볼까요? 캘리포니아 지금 난리가 났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강풍을 타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을 하면서 주요 고속도로가 폐쇄되고 또 강제 단전 조치까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풍을 따라 도로를 감싼 어이구. 화마의 모습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시속 70km 돌풍이 불면서 소방 항공기가 뜨지 못해 초동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 불길 보세요. 아유. 네, 소방당국은 이번 산불이 인근 가옥 등 120개 건물로 번질 수 있다며 주민 대피령을 내렸고요. 현장에 600여 명의 소방관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허허.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101번 도로 재개통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다며 바람을 타고 불길이 이동할 수 있다고 운전자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아, 정말 저 시뻘건 불길 보세요. 얼마나 지금 피해가 심할까요? 관련해서 소방당국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urrently, the fire is still being pushed by a pretty significant wind. It's being pushed to the southeast. So the fire is moving laterally along the 101 towards the east. Evacuated all the personnel and ranches and homes that are up there. The mandatory evacuation. We're pushing that mandatory evacuation towards El Capitan Ranch and El Capitan State Park. 근데 저 상황이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가을로 접어들었잖아요. 화재, 특히 산불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런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신기하기도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좀 두렵기도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이른바 칼텍에서요. 우주 탐사용 로봇이 공개가 됐는데요. 로봇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리저리 굉장히 잘 움직입니다. 어허. 같이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떤 로봇일까요? 보겠습니다. 가느다란 붉은 시루에서 지금 중심 잡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묘기를 보이는 로봇이 있죠. 근데 이 로봇, 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능수능란하게 지금 장애물을 요리조리 피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대박 사건. 마치 어린아이가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몸 길이도 굉장히 작아서 75cm 정도 되는데 이 조그마한 로봇의 능력은 오히려 지금 보신 것처럼 비행 능력까지 갖췄죠. 공중에 떠올라서 가볍게 착지까지 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우주 탐사용 로봇. 사실은 그 끝이 과연 어디일까? 굉장히 궁금하고 또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근데 우주 탐사용 로봇인데 홍종성 기자님, 저런 스케이트보드 타고 줄타기 하는 저런 기술 왜 필요한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평지에서 사니까 그렇지 지구만 봐도 지형이 평탄하진 않잖아요. 이 우주에 다른 별에 가면 굉장히 험난한 지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 없이 무인으로 혼자서 이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제작자는 내오다 보니까 네. 이렇게 뭐 균형도 잡고 뭐 스케이트보드 타고 이렇게 장애물도 피하는데 가장 부러운 건 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비행 능력이 아주 부럽습니다. 네. 저 로봇을 개발한 연구원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o is equipped with cameras and sensors to be able to perceive the environment and localize itself relative to the environment. In addition, Leo has contact sensors in the feet to be able to sense the ground and also be able to transition smoothly between flying and walking. But then I think also robots will be more and more in our daily lives. We're going to see them for things like package delivery or helping in the house with daily chores. 우주 탐사용 로봇 레오를 통해서 우주의 신비가 한꺼풀 더 벗겨지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로봇도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세상에 이 동물은 2년 동안 정말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나 쓰레기 때문에 가끔 동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경우도 같은 경우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목에 타이어를 걸고 다니는 한 숫사슴이 어이구, 세상에. 있습니다. 어쩌다 저렇게 타이어가 목에 끼어버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큰 뿔 때문에 다시 빼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어머. 타이어와의 불편한 동거는 무려 2년간이나 계속이 됐습니다. 아이고. 20kg에 달하는 타이어를 목에 걸고 다닌 사슴.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을지 상상도 되지 않는데요. 네. 그런데 얼마 전 미국 콜로라도의 야생동물관리국이 이 사슴을 포획해 타이어를 빼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하, 천만다행이에서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냥 우리가 그냥 목걸이 같은 거, 굵은 목걸이만 해도 정말 목에 무리가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양윤선 평론가님, 조금 전에 보니까 타이어만 빠진 게 아니라 세상에 뿔도 잘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콜로라도 야생동물관리국이 주민의 신고를 받고 목에 이 타이어가 낀 사슴을 포획을 했습니다. 네. 이 진정제를 투여를 하고 조심스럽게 타이어만 제거를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타이어의 철심 때문에 이 제거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슴뿔 일부를 좀 제거하는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인간을 얼마나 저 사슴이 원망했을까요, 세상에. 정말 이건 다 인간의 잘못이에요. 정말 이제라도 자유의 몸이 됐기에 천만다행이고 뿔이 다시 잘 자라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인터넷은 뭐 먹방에 이어서 요리하는 이 방송도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양윤선 평론가님. 네, 얼마 전에 올라온 이 요리 영상 하나가 누리꾼들이 아주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도 좀 배워봐야겠어요. 어떤 걸까요? 더 보겠습니다. 네, 생선 비늘을 손질하는 것으로 평범하게 시작되는 이 영상. 네. 양념을 묻힌 뒤 기름에 넣어 튀기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영상이 왜 주목을 받는고 하니 네. 바로 이 생선이 다름 아닌 영상을 촬영한 여성의 남편이 평소에 귀하게 키우던 관상어이기 때문입니다. 대박 사건! 아니 이 튀겨진 관상어 위로 하트까지 그려 보이는 여성,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이 남편 속으로 울겠다, 분명히 이거 이혼감이다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이 여성이 이렇게까지 과격한 행동을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인터넷 요리 영상 찍으려고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성, 이게 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이 남편하고 사이가. 일단 이 남편한테 어항을 좀 깨끗하게 치워라 이렇게 여러 번 당부를 했는데 계속 이 남편이 귀찮았는지 미뤘었나 봐요. 아이고. 그러니까 여성이 본인이 직접 어항을 청소를 하면서 네. 저 관상어라면 아로나와라는 관상어인데 네. 아로나가 상당히 허약해져 있는 것처럼 이제 좀 지저분했었나 보죠.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튀기면 맛있겠다. 아이고. 그래서 저런 정말 저 얼마짜리 튀김일까요? 세상에. 아로하나가 진짜 지금 저런 신세가 돼버렸는데 아니 이거는 남편에 대한 말을 듣지 않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남편에 대한 응징치고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홍종선 기자님? 맞습니다. 지난 7일에 이 영상, 쿡방이라고 하죠. 생선 요리 만드는 방법이 올라온 건데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통째로 튀기면 맛있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보고 두고 보는 이 관상어였잖아요. 이게 아주 저렴하게 몇십만 원인데 보통 한 15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래요? 비싼 거는 몇천만 원에서 몇억 원 하는 것도 있는 비싼 관상어라고 해요. 하다 보니까 정말 남편하고 무슨 사이에 사다리라도 벌어진 거 아닌가 했는데 남편이 처음에는 슬퍼했지만 지금은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 이렇게 네. 아내가 후일담을 네.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렸다고 하네요. 이 우울감에 빠져 있을 남편을 위해서요. 이왕 요리한 거 가시를 잘 발라서 좀 떠먹여 드리면서 잘 화해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리고 저런 식의 응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요. 자, 이번에는요.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 사건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약혼남과 캠핑을 떠났다가 실종됐던 미국 여성의 이야기 저희 뉴스파이터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랬었죠.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상 속 행복해 보이는 커플이 보입니다. 약혼한 사이였던 이 두 사람은 미국에서 캠핑카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웃고 즐기는 즐거운 모습을 SNS에 공개해서 유명세를 얻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1일 어쩐 일인지 남자친구만 홀로 캠핑카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고 여성의 가족은 딸이 돌아오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네. 이후 경찰은 수색에 나섰고 수색 작업 이틀 만에 여성은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하하.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요. 네. 최근 이 여성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담당 검시관에 따르면 여성은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드러나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아니 이 사건은요. 뉴스파이터가 이 사건 전해드릴 때부터 뭐 어딘가 심상치 않은 어떤 냄새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캠핑장 중 한 곳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게 지난달 19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타살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지난달 19일에 발견됐을 때부터 검시관이 타살됐다 이렇게 판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 결과가 그대로 지금 이어진 셈인데요. 네. 당시에 지금 우리가 보시듯이 이 SNS에 올라온 영상이 굉장히 두 사람이 행복해 보였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경찰이 또 확보한 영상에 보면 좀 이 부부의 이면이 있는데 네. 아내가 남편의 뺨을 때리는 등 뭔가 네. 남편이 뭘 어떻게 했길래 약혼요, 때리고 약혼요. 약혼이죠. 네. 때리는 등 이렇게 뭔가 좀 다투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두 사람이 찍어서 올렸던 다정했던 모습이지만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리고 했던 그 영상 보면 경찰이 도로가에 출동해서 두 사람의 다툼, 여성은 울기도 했던 그런 모습까지도 저희가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우려했던 대로 그게 현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한 달 만에 나온 부검 결과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ause, death by strangulation. Throttling means that that someone was strangled by human force. There was no mechanical force involved. In a situation like this, nothing is obvious, and so the cause of death required investigation. 백성문 변호사님, 부검 결과 목이 졸려 숨졌다는 건 타살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 누가 용의자인가요? 일단은 같이 있었던 약혼남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일 수밖에 없겠죠. 론드리가.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검 과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는 게 이 시신이 한 3, 4주 정도 벌판에 그냥 방치돼 있었고 뭐 시신이 매장된 상태였는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에 졸려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인간의 힘이라는 표현 썼죠. 인간의 힘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어허. 그리고 인간의 힘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면 누군가 용의자가 있어야 될 텐데 네. 그때 함께 있었던 이 어찌 보면은 이 론드리라는 약혼남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네. 이 부검을 했던 이 검시관은 그 부분은 경찰이 밝혀야 될 일이라고 하면서 네. 수많은 가정폭력과 관련된 죽음 가운데 하나 이제 뭔가 그쪽으로 이 검시관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 저 여성의 부모님은요, 저 여성의 생사를 알 수 없었을 때 정말 답답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에 앞서 보셨죠. 전단을 만들어서 미국 전역의 시민들에게 제발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정말 우리 딸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세요. 저렇게 엄마 아빠가 애타게 찾았었어요.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저 여성은 돌아오지 않고 홀로 돌아왔었던 약혼남. 그럼 그 약혼남이라는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론드리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초기 수사 과정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사건인데요. 우선 론드리는 이 퍼티토의 행방을 묻는 경찰에게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남부이 습지에 이제 캠핑하러 가겠다라고 집을 나선 뒤에 지금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고요. 이 론드리의 변호인도 론드리가 허락 없이 퍼티토의 직불가들을 쓴 혐의로 기소되긴 했지만 이 퍼티토의 사망과 관련해서 관심 인물일 뿐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의 소재가 파악되면 사기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살인과는 이 죽음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여성의
억울한 죽음, 그 원통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선 반드시 그 약혼남의 행방을 익혀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반드시 뉴스파이터가 이 사건도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이번엔 좀 밝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어렸을 때 이런 집이 실제로 있을까? 이렇게 상상만 했던 그런 집이 현실에 있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렇게 들판 한가운데 놓여있는 집 한 채 자세히 보면요. 저 집이 움직입니다. 저 장난감 집 아니에요? 네, 제가 알기로 저 하울의 움직이는 속만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 360도 회전하는 이 집을 만든 사람은 바로 올해 72살인 보인 쿠식 씨인데요. 겉모습만 움직이는 집인 걸까 싶어 저렇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저 꼬마아이가 창문을 활짝 열어보는데요. 바깥 풍경 한번 보실래요? 네, 내가 시선을 돌리지 않아도 움직이는 집 덕분에 파노라마 뷰를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집을 직접 조정하는 것도 이 주인 할아버지의 몫이라고 하는데요. 네. 움직이는 것도 신기한데 더 놀라운 거 사실은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 회전 속도도 조절할 수 있답니다. 양윤선 평론가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이런 집 어쩌다 만들었을까 했는데 바로 아내 때문이라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네. 이 집 때에 따라 기분에 따라 네. 또 뭐 일출을 보거나 사람 구경을 하거나 뭐 강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가장 신기한 건 백성문 변호사님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박 사건인데요. 가장 느리게는요 24시간에 걸쳐서 네. 24시간 동안 움직이고요 한 바퀴를. 와. 가장 빠르면 한 바퀴를 도는데 22초밖에 안 돼요. 멀미나요. 22초 만에 어떻게 돌아요? 심장 질환을 앓는 남편 쿠식 씨가 직접 이 야. 집을 지었다고 하는데 네. 6년이나 무려 걸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6년 동안 아내를 위한 사랑으로 저 집을 지었답니다. 무한 감동인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radio porodičnu kuću, normalno dječja soba, spavaća, ovo ono, s ove strane, s one strane i tako poslije se taj raspored ženi nije svidio i tamo ajmo okrenuti s druge strane da dnevni boravak bude do puta i tako svašta nešto. I ajde, tako sam ja onda mijenjaj raspored, izbijaj zidove, pa onda poslije smo to dolje radili u prizemlju, to je bilo na spratu najprije, pa onda u prizemlju, pa zahtjeva koliko hoćeš i tako da je to meni dosadlo. Sad ću ja napraviti kuću pa ti koja se okreće, pa okreći kako hoćeš, pa i ulaz kuće i on ide okolo, pa ako vidiš da idu neželjeni gosti, okrenuti kuću na drugu stranu, valjda će se ljudi vratiti kad vidi. 네. 하도 길게 얘기해서 6년간의 사연을 다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홍정선 기자님, 로맨틱한 이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냥 좀 유쾌한 얘기입니다. 저는 코미디언이 아니신가 싶은데 이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내가 자꾸 집 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꾸고 싶다고 얘기했다. 사실은 아내분은 이사를 가자고 한 걸 수도 있어요. 좀 다른 풍경을 보고 싶다. 그래서 아예 회전하는 집을 만들어서 때로는 들이 보이고 때로는 물이 보이게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리셨다네요. 네, 어쨌든 사랑의 힘, 아내를 향한 사랑의 힘은 참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요, 이런 사람 정말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후진하는 차만 골라서 일부러 몸을 부딪히고는 보험금을 타는 상습범이 붙잡혔습니다. 또 다른 사기범의 경우에는 고의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1억 9천여만 원을 챙겼다가 붙잡혔다고 대박.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차량이 후진을 하니까 전신주 뒤에 숨어있던 남성이 갑자기 뛰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이구! 네, 이 남성. 이번에는 이 다른 이 경우인데요. 네. 전화를 받는 척을 하다가 후진하는 차로 다가가서 일부러 부딪히는 모습을 볼 수가 아주 있었는데요. 몸싸움을 하네요, 몸싸움을.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정말 수상한 모습입니다. 이번엔 뒤쪽이 잘 보이지 않는 탑차의 경우였는데요. 네. 대놓고 차 뒷문을 두드리면서 다친 척 태연하게도 연기를 했습니다. 이 40대 남성은 지난 4월부터 이런 식으로 23차례에 걸쳐 1,300여만 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저런 수법에 피해를 당하신 운전자분이 한두 분이 아니어서 영상만 봐도 지금 여러 대의 차량이 있잖아요. 각기 다른 차량. 피해자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좀 보이더만 갑자기 딱 안 보이더라고요. 뭐 자기는 문을 두드렸다 이러는데 소리도 안 들려. 그래 자기가 뭐 다쳤다면서 그러더라고. 어깨가 아프다면서 그걸 보험 처리해달라면서. 아니 그 CCTV를 보니까 뭐 받지도 않은데 아주 수법이 악질입니다. 악질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 남성이 지금 저렇게 23차례 정도 보험 사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허. 문제는 이제 보험 사기 의심돼서 경찰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11차례나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11차례나 저런 행각을 계속했었다고 합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요. 진짜. 저는 왜 이 남성이 물론 뭐 피해 금액이 이제 뭐 한 1,000만 원대, 1,300만 원대 정도 되니까 네. 금액이 좀 작다는 취지로 구속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횟수가 이 정도이고 경찰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저런 행동을 지속해 왔다면 구속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남성 경찰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범인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만 더 악랄한 수법을 사용해서 구속된 경우도 있다면서요, 홍종성 기자님. 그렇습니다. 20대 남성인데요.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이제 난 또 다른 현장인데요. 네. 이 도로로 걷던 20대 남성이 지금 이 남성입니다. 택시가 다가오자 슬쩍 부딪히고는 저렇게 크게 다친 듯이 한 바퀴 구르고 쓰러집니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근데 몸만 이렇게 날려서 자신의 몸만 날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또 보시면 이렇게 자신의 차로 차선을 위반하는 차량을 향해서 일부러 다가가서 저렇게 추돌 사고를 내는 이런 식으로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사고를 낸 게 무려 37번. 그래서 구속이 됐습니다. 방금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택시가 들어오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 택시에 대해서 또 이 고의로 접촉을 한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무려 37차례 보험 사기 이 피해를 꾸며낸 거예요. 위장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대체 얼마나 뜯어낸 겁니까? 양윤선 평론가님. 아까 40대 남성 불구속 송치된 40대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을 갈취를 이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과 합의금으로 해서 무려 1억 9천만 원이나 타냈습니다. 대박 사건. 이 큰 돈을 대부분 인터넷 도박이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쉽게 번 돈은 역시 쉽게 쓴단 말 딱 드러나요. 저렇게 해서 보험금 타내고 합의금 타내서 인터넷 도박 이런 몹쓸 때 사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어떻게 수사를 벌여왔을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이 20대는 일단 연식이 오래된 외제차를 일부러 이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제차가 국산차보다 수리비가 비싸다는 점을 악용을 한 것이고요. 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미수선 수리비를 다 냈다라고 하고요. 네. 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이 20대 남성 재질이 좋지 않아서 구속된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앞서 40대 이 저런 몹쓸 짓을 한 40대는 불구속인데 이번에 20대는 구속됐어요. 무슨 금액의 차이인 거예요? 어떻게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37차례니까요. 그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액수가 1억 9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사기 액수가 1억 9천이면 구속 수사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 40대 남성 같은 경우에도 23차례이고 보험금이 1,300만 원 정도 사기 행각을 벌였지만 금액 차이 때문에 불구속과 구속이 이제 달라졌지만 또 금액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하. 수법, 재질 그리고 정가 여부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관련해서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로 진로 변경하거나 중앙선 침범, 그다음 신호 위반하는 차량들 등 법규 위반하는 차량들을 범행 대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제 후진하는 차량에 경미하게 접촉하다 보니까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자들이 보험 접수만 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사례가 많았습니다. 주로 이제 보험 사기의 대상이 되는 그 피해 차량들이 그 진로 변경이나 신호 위반하는 그 법규 위반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평상시 운전하실 때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진로 변경을 하시거나 신호를 지켜서 운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우리가 운전 중에 사고가 났다고 해서 이거 보험사
당신 지금 보험 사기 노리는 거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험 사기라고 하고 저렇게 차선 변경하는 차에 고의로 추돌하는 영상 봤죠? 네. 우리가 보험 사기라고 알고 보니까 알지 저거 딱 보면 보험 사기 같나요? 아, 그러겠네요. 알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 경찰은 딱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저걸 지금 보고 저건 보험 사기야라고 단호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저런 유사한 사례를 얼마나 많이 냈는지 그거 체크하고요. 그리고 국가수에서 영상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사고가 나기 직전에 보면 옆에 차가 갑자기 오면 순간적으로 피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반사신경으로. 네. 피하는지 안 피하는지 봅니다.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도 보고 너무나 당연하게 갖다 이렇게 들이받는 그런 영상이라면 아무래도 보험 사기로 볼 가능성이 많겠죠. 네.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야 이거 내가 법규 위반했는데 그냥 빨리 합의하고 끝내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네. 뭔가 이상하다 싶으시면 일단 신고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사고가 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때 조그만 정신을 차리셔서 경찰의 도움, 보험사의 도움을 받는 게 억울한 피해를 피하는 방법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복장 규정요? 격식을 갖춘 파티 얘기가 아닙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코레일이 열차 승무원들에 대해서 시대착오적인 복장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건데요. 어허. 코레일 서비스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지침을 좀 보면요. 네. 먼저 여성 승무원들의 경우에는 립스틱의 경우 연한 핑크색이나 오렌지 계열 색상을 사용할 것. 이렇게 구체적인 색상을 지정을 해뒀습니다. 매니큐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여름 제복을 착용할 때는 반드시 속옷을 착용할 것이라는 규정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름에는 제복을 입을 때 단독으로 입지 말고 그 안에 꼭 한 겹을 더 갖춰 입어라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동절기 옷에 비해서 여름 옷이 좀 얇은 건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걱정이 된다고 하면 좀 도톰한 원단으로 비치지 않는 원단으로 제복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황당한 부분인데요. 네. 남성 승무원의 경우에도 이 규정에 있어서 예외가 그래요? 아니었습니다. 남성 승무원의 경우에는 손톱 끝의 흰 부분 1.5mm 미만 길이를 유지하는 대박 사건. 이거 거의 뭐 자대고 손톱 관리를 해야 되는 수준이 주머니에 아닌가. 자를 갖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주머니에 갖고 다니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다음 규정이 뭐냐면 네. 주머니 안에 담배나 휴대전화, 열쇠 등을 넣어서 이 사원복의 원형이 변하면 안 박사건. 된대요. 이렇게 주머니에 물품을 넣는 것까지 제한하는 황당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저 규정을 보고도 지금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그런 규제가 아닌가 싶은데 코레일에서는 아마 그렇겠죠. 승무원들이 고객이 보기에 좀 단정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만들었던 것처럼 보입니다만 화장하고 단정하고 무슨 상관 있죠? 여기 1.5mm 더 손톱이 남자가 길면 좀 지저분해 보이나요? 훨씬 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어찌 보면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규제만 하는 게 이 코레일 입장에서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벌써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벌써 이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규제를 해도 누가 봐도 그럴듯하게 합리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규제를 해야지 이렇게 저희가 말하면서 웃음이 나올 정도의 규제를 하는 건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복장 규정을 지켜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을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전국에 운행하고 있는 코레일에서는 이런 복장 규정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관련해서 코레일 승무원들은 어떤 생각인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 갈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연하게 하는 편이고요. 친구들 만날 때는 책도 여러 가지 섞어서 진하게 하는 편이에요. 요즘에 아무래도 개성을 존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깔끔하게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친절하고 그냥 안내만 잘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저희가 얼굴을 보여주고 하는 직업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아킬레스 건염이 여기 일하면서 생겨가지고 구두 같은 거를 신어라.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어요. 이제 저희가 열차 안에서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또 그러다 보면 발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게요. 이 코레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쉴 새 없이 앞칸에서 저 끝칸까지 승무원들은 계속해서 이 구석구석을 차량 객실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그러니까
앉을 틈이 없잖아요. 얼마나 구두 같은 거 신으면 발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코레일이 어떤 규정 관련 지적받은 게 이번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2년 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서비스 매뉴얼에 대해서 이거는 업무의 본질과 관련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용모를 규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네. 그 당시 코레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개선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나 현재까지 동일한 매뉴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김혜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과거에 이제 개선을 약속했으나 나아진 게 없다. 지금 시대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남성 승무원들한테 이 적용되는 규정도 복장 규정이나 용모 규정도 정말로 혀를 끌끌 찰 정도인데 특히 여성 승무원들에게 보세요. 앞서 뭐 립스틱 색깔, 구두, 또 속옷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고객에 대한 서비스죠. 그 본질이 빠진 것 같은데 사실 립스틱 색깔 규정, 매니큐어 규정이라는 그 속에는 반드시 화장을 해야 된다라는 게 깔려 있어요. 열차는 아니지만 이 외국 항공사들을 보면요. 네. 지금 여성 승무원의 복장 규정에 대해서 좀 완화되는 추세인데 어허.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 항공은 이 여성 승무원은 화장을 해야 된다. 이 화장 의무 규정을 없앴고요. 그래요? 또 영국의 버진 아틀랜틱 항공 역시 여성 승무원은 화장 또 치마 입어야 된다. 이 강요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하.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 흐름을 읽지 못하는 코레일의 인식은 또 있다면서요, 양윤선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코레일이 홍보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캐릭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 캐릭터들이 서비스 담당은 여성 캐릭터로 그리고 팀장과 기관사는 남성 캐릭터로 사용을 한 겁니다. 이 코레일 홍보 영상 아이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떤 성인지, 성 역할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요. 네. 코레일은 15년 전인 2006년에도 승무원 남녀 분리 채용으로 인해서 인권위에 이 성차별적인 고용 구조를 개선하라고 권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어떤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니 진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요즘은 아이들 교과서에서도 옛날 같은 뭐 엄마는 주방에서 앞치마 들고 일하고 있고 아빠는 퇴근 후 가방 들고 양복 입고 퇴근하고 그런 모습 안 그려요. 성역할 고정관념하는 그런 그림 안 그린데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관련해서 코레일은 입장이 있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실 이 코레일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 전에도 비슷한 지적을 받았는데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남녀 차별적인 고용 이 부분은 지금은 이제 없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용 현재 남녀 구분 없이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지금 우리 뭐 여성 뭐 여름 옷에는 속옷을 입어야 되네. 뭐 손톱 길이가 어떠네 이런 것들은 지적하신 부분 포함해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 없애겠다, 변화하겠다는 말은 아니네요.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겠다. 네. 불합리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면 또다시 2년 후에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빠르잖아요. 그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정말 잘 읽어내서 대처하는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충격적인 내용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선수 또 포착됐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바로 이다영 선수 얘기인데요. 어제 이재영 선수가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 대사관을 찾은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허. 두 사람 가벼운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대사관을 찾아왔다고 하는데 특히 이다영 선수의 경우에는 취재진을 좀 의식하는 표정이었다. 이런 현장 분위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어허. 이후에 이제 두 선수가 이 대사관을 나서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는데 네. 그때 취재진들이 비자 인터뷰 잘 마쳤냐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아니 뭐 그리스로 지금 이 국면에서 여행 가는 거 왜 그리스 대사관 간 겁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배구 선수로 뛸 수가 없죠.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에서는 뛸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하. 네, 그리스의 테살로니키 구단에 이제 합류하게 될 예정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다영 씨는 뭐 과거에 학폭 논란도 있었고 그렇죠. 또 남편에 대한 뭐 상습적인 폭언이나 폭행 또 이런
의혹들도 좀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취업 비자 발급에 통상 2, 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요. 네. 말씀 드렸던 것처럼 비자를 받는 대로 그리스로 넘어가서 이미 계약한 구단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오늘 16일 그리스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6일, 오늘이 13일이니까 이제 아마 주말 사이에 이제 그리스로 갈 건가 봐요. 그런데 사실 두 자매는 진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충격이었잖아요. 과거 학교 폭력 논란 그 피해자가 고백을 하면서 이 쌍둥이 자매의 과거가 드러났고 그로 인해서 국내에서 사실 저 두 사람은요. 국가대표의 양대 기둥이었어요. 한 명은 공격수, 한 명은 정말 세터로서 정말 대들보였는데 국가대표 영구 자격을 영구 박탈당할 정도로 지금 단호한 대처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는데 그러면 양윤선 평론가님 그리스 구단으로 간다는 건데 그리스에서는 어떤 조건을 그럼 내건 거예요? 일단은 두 선수가 몸값이 다릅니다. 이다영 선수의 경우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흥국생명의 계약 당시에 연봉이 4억이었습니다. 연봉 3억에 옵션 1억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번 그리스 구단으로 계약을 하면서 연봉이 4,800만 원으로 80%가 삭감이 됐습니다. 네. 연봉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또 자동차 통역 뭐 이런 인원들이 또 혜택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나쁘진 않은 조건이다. 이렇게 네.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배구계 관계자들은 내년 5월 이후에 아무래도 더 좋은 조건으로 상위 리그에서 진출해서 일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액면가, 연봉은 대폭 삭감, 깎인 채로 그리스로 갑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자동차, 통역, 홍종선 기자님 시쳇말로 주판 좀 튕겨보고 그렇게 나쁜 건 아니네? 그런 생각도 작용했을까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저는 그 집이나 자동차나 혹은 통역이나 사실은 그리스에서 이 선수들을 뛰게 하기 위한 것이지 네. 사실 이게 뭐 소유권이 넘어간 건지 이것까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연봉 80% 삭감이라는 게 더 크게 느껴지고 네. 그럼에도 왜 갔을까? 네. 지금 한국에서 전혀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든 뛸 수 있는 곳이라면 갈 수 있는 상황. 또 양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리그를 노리면서 네. 일단은 이제 옮겨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두 선수는 어떤 기다린다, 환영한다 이런 분위기가 좀 그리스 언론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이 그리스의 SDNA라는 이 언론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재영, 이다영 다소 침체된 그리스 이 배구의 여자 배구의 프로 배구의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또 보이기도 하고 네. 포스턴 스포츠라는 데서는 지금 이다영 선수가 범죄적 문제에 직면한 것다. 이게 남편에 대한 폭언 폭행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에 도착하길 손꼽아 기다린다 했는데 이 포스턴 스포츠가 어디냐면 이전 보도에서 어릴 때 벌어진 일로 지금 현재 선수 생명이 끊기는 건 좀 가혹하다. 이런 어떤 의견을 냈던 언론이거든요. 네. 또 이런 언론 말고도 이 두 선수가 뛰게 때 테살로니키 감독도 이 두 선수는 아주 세계적 수준의 정상급 선수들이다. 이 선수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난 말할 수 없다. 다만 이들이 뭐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뭐 몸 상태가 어떤지 한두 마디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합해보면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어떤 거는 기대가 읽혀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재영, 이다영 두 선수가 그리스에서 선수 생활 인생 2막을 준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의 과거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서 사과는 했지만 피해자는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어제 뉴스파이트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다영 선수는 남편이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할 정도 물론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채 지금 그리스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배구연맹을 통해서 그리스 테살로니카 팀으로 이적이 동의가 됐고 그래서 지금 선수 등록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양론이 있습니다. 양론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기류가 대다수고 또 그에 맞춰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좀 제재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해볼 계획입니다. 늘 그런 식의 반복된 양상입니다만 어떤 일이 터지면 사후 약방문식으로 이제 좀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어제 국감에서 지적이 된 거죠. 이 두 선수에게 이제 영구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을 소급해서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제 이기용 회장의 이제 답변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라도 강력하게 어떤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그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구단별로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겠다. 앞으로 이런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라는 다짐을 했었는데 좀 뒤늦은 처사 아닐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것이고요. 네. 앞서서 우리 대한배구협회는 국제이적 동의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리스로 가지 않겠다, 못 가겠다라는 취지의 어떤 답변이었는데 이 그리스 구단 측에서 유권 해석을 의뢰해서 국제배구연맹을 통해서 직권으로 이제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이 국제배구연맹에서는 자매가 받아야 될 처분은 한국에 국한될 뿐이고 국제이적 동의서의 발급을 승인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줘서 지금 자매가 그리스 행이 가능해진 상황인데요. 향후에는 배구협회든 다른 스포츠협회든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엄단할 수 있는 추세로 규제를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두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생각에서는 내가 선수로서 한창인 나이인데 내 기량을 녹슬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리스행을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에 가서 정말 그 프로배구에서 잘 할 수도 있죠. 좋은 성적 거둘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국내에서 많은 배구 팬들이 기뻐할까요?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좋아할까요? 글쎄요. 그런 마음이 생길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언제 올까 하는데 요즘 진짜 완연한 가을이 됐어요. 그래서일까 요즘 같은 날씨에 딱 어울리는 그런 노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흔히들 가을은 발라드의 계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을에 적시는 명품 목소리를 가진 두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주인공 임영웅 씨인데요. 아하. 노래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홍종선 기자님, 아마 시청자분들이 아니 왜 임영웅 씨 노래 소개해준다고 김유진 아나운서 그랬는데 왜 이문소 씨 노래가 나오는 거야? 이거 방송사고 아닌가? 그랬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 사랑은 늘 도망가. 원래 이문세 씨 노래죠. 사실 임영웅 씨가 이 트롯 경연 프로그램 나오기 전에 이 인터넷 채널에서 다른 가수들의 명곡들을 흔히 커버곡이라고 하죠. 자신만의 방식으로 불러서 이미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문세 씨 노래를 리메이크 했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 쓰였냐면 드라마의 삽입곡으로 쓰였어요. 임영웅 씨로는 처음인데 네. 이 원래 이제 드라마 OST라는 게 시청자가 보기에 감정들, 주인공들의 감정에 좀 더욱더 몰입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시청률도 20% 넘게 해줬다 이런 네.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임영웅 씨가 남의 노래를 부르면 원곡자가 누구였지?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자신의 방식으로 소화를 해요. 지금 아마 그래서 이 제작진께서 이문세 씨, 임영웅 씨 노래를
함께 해서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자.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명웅 씨가 불렀다면 정말 이번에도 대박 행진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이명웅 씨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저도 좀 닮고 싶은 별명인데 네. 백만돌입니다. 와. 일단 그 네. 유튜브 채널 이명웅이란 채널의 구독자 수가 123만 명이에요. 대박 우리나라 사건. 국내 이제 트롯 가수 중엔 당연히 넘버원이고요. 그리고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불렀던 게 제가 알기로 4,600만 뷰 정도가 됐었는데 일단 1,000만 뷰를 넘긴 영상만 18곡입니다. 대박 사건. 요 스타브랜드 평판에서 세계 부분 솔로 가수 1위고요. 네. 전체 2위인데요. 전체 1위가 누굴까요? BTS입니다. BTS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네요. 그런 솔로 가수로 정말 입지를 엄청나게 잘 다진 이명웅 씨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들었던 곡도 이제 원곡을 불렀던 가수는 이문세 씨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을 곰곰이 되살려보면요. 김유진 아나운서, 이명웅 씨가 유독 선배 가수들의 노래를 리메이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리메이크를 실제로 많이 하기도 하고 도전하는 장르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아, 그래요? 노사연 씨의 바램 같은 이런 트로트 곡부터 시작을 해서 네. 김범수 씨의 발라드도 잘 소화를 해냈고요. 심지어는 최근에 MC 스나이퍼 이런 힙합곡까지 소화를 했습니다. 네, 이거 반칙 아닙니까? 진짜 너무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8월에는 이 한 음원 사이트 트로트 부문 차트에서 1위부터 8위까지를 모두 이명웅 씨가 차지하는 정말 이 진풍경을 펼쳐내기도 했었는데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제 네. 그렇죠. 정말 이런 가수가 있었던가 싶을 정도의 인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명웅 씨한테는 이 트로트란 세계만으로 너무 좁은 것 같아요. 다양한 노래를 불렀다는데 대체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리지 마. 내 이런 사랑을 너만 보면 미칠 것 같은 이 맘을 누가 알겠어. 웨딩드레스 입은 네 곁에 다른 사람이 난 두려워. 나보다 더 멋진 그런 남자 네가 만날까 봐. Despacito, quiero desnudarte a besos despacito. Firmo en las paredes de tu laberinto y hacer de tu cuerpo todo mal escrito. Oh, quiero ver bailar tu pelo, quiero ser tu ritmo. Quiero ser esa mi boca, tus lugares favoritos. 아니 홍종선 기자님, 이거 립싱크 아닙니까? 이거 저렇게 잘해요? 립싱크 아니고요. 사실 모든 장르 다 잘 소화하는 걸로 유명하죠. 어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유명 가수의 노래를 이명웅 씨가 부르는 것도 반갑지만 노래 강사 하시는 분인데 이제 가수 하시는 당연히 노래 강사분도 가수시죠. 김현진 씨의 마량에 가고 싶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많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곡을 소개해 주는 것도 저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아까 그 사랑은 늘 도망가도 이틀 만에 이 뮤직비디오가 100만 뷰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네. 이 마량에 가고 싶다도 이 100만 뷰를 넘어섰거든요. 야.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걸 본 분들이 요즘 익명 좋아하시는 분들 뭐 광고 나오면 그 광고 제품 다 사듯이 노래 마량에 가고 싶다? 정말 가볼까? 이래가지고 전남 강진으로 또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 하듯이 방문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하다 보니까 또 지자체에서 이명웅 노래비도 세우고 또 이 포토전도 만들면서 관광 상품화 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진 입장에서는 참 보배가 될 것 같아요. 이 강진도 떴잖아요. 강진 마량 지역도요.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님, 아니 이명웅 씨는 그럼 태어날 때부터 노래 잘한 거예요? 스승이 있었다고 하는 어허. 거고요. 사실 이명웅 씨 못지않은 그리고 보컬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그룹 부활의 전 보컬 정동화 씨하고 사제지간이라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정동화 씨가 경복대학교 견임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네. 이명웅 씨가 이제 제자였다라고 하는데요. 제자가 너무 잘 돼서 진심으로 행복하다라고 밝힌 정동화 씨는 네. 이명웅 씨는 항상 열심히 준비해왔던 노력하다 진중하고 진솔했던 친구로 기억한다라고 회상하기도 했고요. 이후 방송에서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이 만난 두 사람 또 듀엣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명웅 씨가 물론 무명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데뷔 5년 차랍니다. 그런데 데뷔 5년 차답지 않은 게요. 백성원 변호사님 광고, 예능, 무대 정말 다 섭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광고, 그다음에 무대, 그다음에 이렇게 음원
그 1등하는 건 봤지 이명웅 씨 쉬는 거 한 번도 못 봤죠. 그러네요. 근데 드디어 이명웅 씨가 쉬었다고 합니다. 하하. 최근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됐는데 그게 한 1년 6개월 기간제였는데 그걸 끝나고 이제 최근에 이제 홀로서기를 선언을 했는데요. 네. 홀로서기를 선언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쉬는데 휴가를 한 2박 3일 갔다 왔다고 하는데요. 드림카라고 하는 벤틀리를 몰고 뭐 혼자 고기도 굽고 또 보트도 타고 와인도 마시고 네. 이 휴가를 만끽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휴가를 마치고 또 이명웅 씨가 어떤 모습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적절한 쉼이 있어야지 또 전진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힐링 잘 하셨길 기대를 해보고요. 진짜 이런 날씨에 정말 와닿는 그런 분위기를 노래를 내놓은 신동이 있어요.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처럼 살지 마라 예쁘게만 살아라 잔소리라 생각했는데 꽃 피고 새 울면 꽃 구경 갑시다 평생 내 편 우리 엄마 두 손 꼭 잡고 엄마가 불러주던 꽃노래를 부르며 늦기 전에 꽃 구경 갑시다 야, 김태연 양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께 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제 스페셜 앨범을 냈어요. 소리 그꽃 사장이라는 네. 그걸 냈는데요. 소리꽃 4장, 4장을 네. 냈는데 이 속에 있는 노래예요. 꽃구경 지금 방금 들으신 노래인데 네. 아니 이게 9살의 감성인가? 어떤 호소력이 보통이 아니죠. 아하. 그런데 저는 이게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 앨범을 내게 된, 이 꽃구경이라는 노래를 내게 된 취지가 자녀분들의 마음을 울리고 싶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노래가 노새에 가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심정을 담았다 그래요. 어머나. 말하자면 우리 모두 어머님이 늘 젊은 거 아니니까 효도합시다 이런 메시지를 담았다는 건데 네. 어떻게 9살 이 소녀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게 네. 놀랍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감성, 이 목소리, 이 가창력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아직 노쇠져가는 부모님의 심정을 알 길이 없는데 이제 9살 김태연 양이 진짜 알 수 있을까요, 양윤선 평론가님? 저도 앵커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만 9세의 어린 친구가 이렇게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그야말로 국민 효도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김태연 양의 아버지가 네. 42살의 좀 많은 나이에 귀한 누뚱이 딸을 얻은 거라고 그래요? 해요. 사실 요즘으로 생각하면 42살이 그렇게 늦은 건 아니다 싶은데 당시에는 뭐 그랬다고 합니다. 네. 김태연 양이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좀 너무 나이가 많은 것 같다 해서 좀 싫은 감정이 들었다고 해요. 네. 그렇지만 아버지가 자기 어린 시절에 캠코더를 가지고 다니면서 순간순간을 기록해서 얼마나 딸이 이뻤겠습니까? 맞아요. 그 아빠에 대한 고마운 마음, 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도 제 마음을 잘 알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니까 네. 이 곡도 정말 대박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양윤선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 노래가 국민 효도송 벌써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남녀노소에게 다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김태연 양, 뭐 아기 호랑이란 이 애칭도 있습니다만 정말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노래를 하면서 탁월한 표현력이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그 무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절 옮기려 일도 온다 나이야 가라
진짜 다시 봐도 표현력이 탁월합니다. 나이에 진짜 걸맞지 않게요. 그런데 홍종성 기자님, 사실 김태현 양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주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경연 프로그램에 많이 나가게 되면 상처도 받지 않을까?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경연 프로그램이라는 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텔레비전 경연 이전에도 판소리와 민요를 즐겨서 여러 대회에 나가서 상도 많이 받고 미국 카네기홀 어른 가수도 서기 힘든 무대까지 오른 그런 태연 양이다 보니까 또 천재 소리도 들었어요. 네. 아유 천재라니 부담스러워요. 물론 태연 양이 속이 깊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이 팬들의 또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데뷔한 가수에게는요. 네. 그런데 이 팬들이 이번에 신곡 나왔다고 축하의 어떤 선물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 일단 지금 태연 양이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전북 어딜까요? 부안 정읍 이곳이랑 또 태연 양의 어머니의 고향이 순창인데 네. 여기에다가 현수막도 설치하고 버스에다가 축하한다고 신곡 나왔다고 야. 광고도 선물을 했는데 흔히 이제 그 아이돌 팬들이 이 수도권 지역에다가 버스에다 광고도 하고 맞아요. 커다란 대형 건물 전광판에도 네. 뭐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지역에다가 이런 네. 것도 선물하다 보니까 자랑스러운 어떤 정읍과 부안의 딸로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전북의 자랑이네요, 그야말로.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사실 앞서 뭐 효도성, 이 효심 얘기도 했지만 올곧게 자랐다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이유가 효심만 있는 거 아니라면서요, 또. 맞습니다. 김태현 양의 경우에는 6살 때부터 명창 박정아 님에게 소리를 배웠다고 하는데 이 박정아 명창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4기 판정을 받은 사실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사기도 그랬군요.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네. 암을 선고받기 전에 김태현 양이 먼저 알아봤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박정아 명창이 어느 날 수업 준비를 하다가 체한 것 같아서 손을 땄대요. 네. 그런데 김태현 양이 선생님이 레슨 시간인데도 못 일어나시니까 빨리 병원에 가시라 이렇게 재촉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병원을 찾았더니 병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당시에는 이 어린 마음이 얼마나, 이러다 선생님 어떻게 되는 거 아니가 얼마나 걱정됐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태연 양이 이 박정아 명창 본인의 선생님이 아프다는 이제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인간 항암제가 되드려야겠다 이런 결심도 아이고.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박정아 명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연이는 정말 인간 항암제다. 아하. 그리고 정말 전화도 자주 하고 자주 찾아뵙다고 세상에. 하는데 저는 진짜 놀랐어요. 태연 양 최근에 가끔 노래 부르는 거 말고 CF에 나와요. 아하. 근데 그 CF 촬영에서 받은 그 돈을 박정아 명창의 치료비로 어머 세상에. 드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태연 양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은 엄마보다 감사하고 소중한 존재다. 네. 꼭 낳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참 어른보다 속 깊은 태연 양 또 앞길, 또 꽃길만 걷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